거기에 좀 담겨 있다고 생각해서 그리고 이제 한국이면서 이제 일본에서 활동하는 점들 이제 그러면서 이제 느끼는 어떤 말에 대한 언어에 관한 이 캐릭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심경들이 굉장히 좀 많이 와닿았던 점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나와 닮은 나를 또한 나와 다른 나로 표현하는 게 배우라는 직업이잖아요. 나와 닮아 있다고 느끼지만 내가 그냥 나를 연기할 수는 없으니까 나와 닮아 있는 나를 나와 다른 나로 이제 영화에서 표현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 일정 정도의 레퍼런스도 필요하고요. 감독님과의 대화에서 버스터 키튼이라는 이름이 언급되었다는 얘기가 나왔고 그리고 실제로는 원래는 나레이션이 없었는데 나중에 나레이션을 추가하고 그 나레이션을 낭독할 때 배우님께서 한강 작가님의 낭독을 참고했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버스터 키튼의 몸짓이나 표정과 그리고 한강 작가의 목소리나 낭독이 지금 이 일하는 캐릭터와 좀 어떻게 연결이 됐는지 좀 궁금해요. 버스터 키튼 같은 경우는 아마 이 영화가 좀 표방하고자 하는 것이 좀 고전 영화 그리고 무성 영화의 어떤 흐름과도 좀 겹치는 것들이 있었고 감독님께서도 이제 그리고 또 말씀을 해주셔서 그래서 이제 버스터 키튼이라는 이야기는 감독님으로부터 이제 나왔던 이야기인데요. 뭐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각본가 이가 평상시에 이제 어떤 표정을 지을까, 이제 뭐 이런 성격은 어떨까 이런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 버스터 키튼의 무표정이 이제 트레이드 마크잖아요. 이제 그런 무표정으로 좀 이 각본가 이도 좀 항상 이렇게 일관하고 있지 않을까. 그런 이야기들을 좀 이제 캐릭터 연구를 하는 데 있어서 좀 그런 부분들을 참고했었고 그리고 뭐 버스터 키튼의 영화뿐만 아니라 이제 뭐 채플린이라든지 뭐 헤럴드 로이드라든지 뭐 그런 무성 영화에서의 또 움직임들을 많이 감독님하고 촬영 현장에서 얘기하면서 좀 차용했던 것들도 있었고 그리고 한강 작가님의 이야기는 초반에 영화 촬영하기 전부터 이제 좀 나왔었던 이야기였는데 이 캐릭터에 대해서 이제 감독님하고 이제 얘기를 하다가 감독님께서 이 캐릭터가 자기 자신만의 길을 잘 걸어 나가는 각본가면 훗날에는 한강 작가 같은 그런 인물이 되지 않았을까 좀 감히 생각해 본다. 라는 이제 말씀을 남겨주셔서 그 초반에 이제 들었던 그 말이 좀 거기서 힌트를 좀 얻어서 나레이션이 그 후에 이제 들어왔고 이제 작업을 하게 되었는데 한강 작가님의 낭독을 이제 원래 평소에도 굉장히 좋아했었는데 좀 그런 작가님의 그 낭독을 좀 계속 곱씹으면서 들으면서 저도 나레이션을 좀 어떠한 감정을 막 담아낸다기보다는 진솔하게 내 이야기를 이제 남들 앞에서 이렇게 한다라는 느낌으로 좀 표현을 해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 나레이션은 처음 일본어로 쓰신 거 배우님께서 번역했다면서요? 제가 번역을 했다기보다는 이제 초역 처음에 이제 초역을 이제 감독님하고 같이 했었고 네. 원래는 이제 약간 데모 형식으로 가편집하는 이제 과정에서 한번 입혀보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루는 저를 이제 같이 연락해서 만나가지고 감독님 핸드폰으로 녹음을 해서 이제 드렸었거든요. 이제 그래서 가편집했을 때 그 느낌들을 이제 좀 보기 위해서 제가 좀 초역을 했었고 나중에는 이제 전문 번역가 분께서 이제 다시 만져주시기도 했고. 그거는 그럼 처음부터 이 나레이션만큼은 이에 한국어 나레이션이 들어가야 한다는 게 감독님의 생각이셨나요? 원래는 이게 처음 대본에서는 없었는데 이제 촬영을 하는 도중에 감독님께서 이제 떠오르신 아이디어였던 것 같아요. 이제 현장에서 제가 감독님하고는 특히 이제 제가 일본어가 되니까 일본어로 소통을 하는데 이제 뭐 하루는 제가 뭐 전화 통화를 이제 한국어로 좀 한다거나 이럴 때
제가 한국어를 이렇게 쓰는 모습 우연찮게 보시고 굉장히 많이 다른 걸 느끼셨대요. 뭔가 그러니까 한국어로 표현을 했을 때 나오는 뭔가 더 익살스럽고 더 자기 자신 같은 그런 심은경의 모습을 보고 굉장히 좀 신선한 충격을 받아서 일본어를 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이 들고 그렇게 일본어로 소통을 하니까 근데 한국어로 제 나라 모국어인 한국어로 이제 이야기하는 모습에서 뭔가 더 편안함과 자유스러움을 보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제 나레이션이 이제 떠올랐고 뭔가 이 각본과 이의 이야기로 이게 끌고 가고 싶은데 그러면은 한국어로서 이야기 이제 나레이션을 좀 펼치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뭐 큰 틀의 이야기를 약간 나눠봤고 이제 좀 구체적인 이야기를 좀 들어가고 구체적인 장면들을 좀 얘기해볼까요? 장하준 감독님께서 좀 궁금했던 장면이나 아니면 장하준 감독님께서 특히 좀 마음에 드는 장면이 있으면 그 얘기부터 그 장면 얘기부터 한번 시작해보면 어떨까 싶어요. 네. 뭐 마음에 드는 건 그런 것들이었어요. 그 양반 이름 뭐였죠? 벤조. 제가 당시요? 반스 아니죠? 네, 벤조 씨. 그 벤조 씨 캐릭터가 굉장히 매력적인 캐릭터잖아요. 근데 이분이 삐져가지고 돌아눕는 장면이 있어요. 삐져가지고 돌아눕고 근데 이 영화가 은근히 백샷이나 뒷모습 샷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보통은 이제 뒷모습 샷을 어느 정도 주다가 앞모습으로 가요. 근데 그걸 사실 이게 귀가 웃길 때가 있잖아요. 우리가 표정을 직접적으로 얘기 안 할 때 그 삐진 등, 네, 당혹해하는 뒤통수, 뭔가를 참고 있는 뒷모습이 사실 우리한테 더 힘을 줄 때가 있는데 그래도 찝어는 놓거든요. 앞을. 어떻게 찝었습니까? 그런 장면들? 안 찍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어장난네. 아니 진짜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도 찍거든요. 커피에 그렇게 돼 있어도. 감독님의 머릿속에는 이미 머릿속에 다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려놨던 것들이 있어서 불필요한 어떤 샷들이라고 생각되는 거는 전혀 찍질 않으셨고 그리고 뭐 날씨도 좀 관계가 되어 있고 이러다 보니까 좀 효율적으로 현장을 좀 진행시키려고 하셨던 것 같습니다. 저도 앞으로는 불을 찍지 않겠습니다. 이게 며칠나면 감독하고 저는 배우 얼굴을 볼 수 없는 거예요. 아무나 와도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아까 송경 씨한테 잠깐 여쭤봤는데 이게 요즘에 아무리 저기 해도 보통 시나리오 작가나 이러면 노트북으로 작업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거 자체가 이 이라는 사람의 캐릭터인지 연필로 아주 노트에다가 그냥 종이도 아니고 노트에다 그냥 아주 꾹꾹꾹꾹 써서 진짜 지우개라도 지우듯이 이렇게 작업을 하는데 그 장면부터 사실 좀 이 영화가 마음에 들었어요. 저는. 진짜 요즘에 보지 못했던 자기적이지 않은 아날로그 그리고 신경 씨의 그 연필을 빈 허술한 손 그거 보셨어요? 연필을 진짜 구분 못하는 애처럼 들었잖아요. 난 그게 너무 그 장면이 사랑스러운 거예요. 우리가 처음에 초등학교 때 막 글을 막 열심히 쓰려고 노력할 때 그 자세? 그게 무슨 특별한 의도가 있었는지 너무 그대로 잘 감독님 봐주셔가지고 그렇게 연기를 했어요. 거기 마침 그 질문이 있어요. 저도 봤는데 연필을 잡는 법이 시작과 끝이 다른가요? 네, 연필을 잡는 그 법이 포인트 시작과 많이 집어주시는데 끝이 다른데 궁금해요. 그거 조금 해명하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이게 왜 다른 그랬냐면 사람들인가요? 일단은 제가 글씨를 이렇게 막 잘 쓰는 편은 아니에요. 네, 잘 쓰는 편은 아니지만 뭐 그건 일단 거두절미하고 그 처음 나왔을 때 장면에서 연필을 이렇게 줄 거예요 아마. 그게 카메라가 너무 로우였어요. 이게 너무 이게 틈이 없었어요. 손에 들어갈 틈이 없어서
이렇게 잘 줄 수가 없어서 이렇게 됐는데요. 이렇게 찍었거든요. 이렇게 찍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뭐 감독님하고 제가 보기에는 이 캐릭터의 특성을 생각하면 뭐 나쁘지 않은 것 같다. 그 감독님도 괜찮은데 독특하고 이랑 너무 잘 맞는 느낌이다라고 해서 이제 오케이가 났고 이제 끝나 그 마지막 씬을 찍을 때는 이제 가깝게 잡는 컷이 일단 없었고 이제 멀리서 이제 이가 이제 자기의 이야기를 어쨌든 써내려가기 시작한다라는 느낌에서 조금 이제 뺀 풀샷에서 이제 장면이 끝나다 보니까 이제 그때는 뭐 손이 자유로우니까 좀 이제 똑바로 잡고 찍었어요. 그러니까 별다른 뭔가 이유가 있다기보다는 어떤 카메라의 설치 때문에 제가 그렇게 연기를 좀 잡을 수 없었던 물리적인 이제 상황이었었는데, 근데 그 부분을 또 해석을 하셔가지고 이게 영화라는 건 참 이런 힘이 있구나. 그러니까 처음에는 어디에 속박이 되고 자유롭지 못한 이 캐릭터가 연필조차도 이게 쉽사리 잘 잡지 못하고 불편한 자세로 써내려가는데 마지막에는 이게 어쨌든 여행을 하고 나서 뭔가 속박된 것에서 좀 벗어나고 해방감을 느끼면서 연필 잡는 것도 이제 편하게 잡게 되는 거예요. 내면의 성장을 내면의 성장을 이제 표현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예, 그럼 그 다음 GV 때는 앞에 얘기 빼시죠. 얘기 때 우리 이걸로 미는 걸로. 예. 내면의 성장을 드러내는. 내면의 카메라 때문이 아니었다. 모든 게 의도였다. 그리고 그렇게 연기를 했어요. 그걸 다 연주. 그리고 연주 다 해가지고. 이게 사실 올라오는 질문론도 좀 뒤섞여 있어서 뭐 오프닝부터 엔딩으로 순서대로 질문하기 힘들 것 같고 이야기 나오는 대로 해볼게요. 많은 분들이 이제 이야기해 주시는 게 이건 왜냐하면 영화를 본 사람들이기 때문에 가능해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영화를 안 봤으면 차근차근 짚어봐야겠지만 이제 결국 이 여행을 마치고 이는 어떤 이야기를 써내려갈까에 대한 궁금함들을 뭐 아마도 저마다의 생각이 있겠지만 두 분의 생각을 궁금해하고 있어요. 이제 이 여행이 끝난 뒤에 이가 무언가를 써내려가는 듯한 암시를 하고 영화가 끝나는데 앞으로 이는 그 다음 작품으로 어떤 작품을 쓸 것 같은지 어떤 이야기를 쓸 것 같은지에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이건 저도 사실은 뭔가 가늠을 막 이렇게 쉽게 하고 싶지는 않고요. 어떤 영화의 어떤 여운의 몫으로 좀 남겨두고 싶은 것도 있었고, 그렇지만 이제 연기를 할 때 제가 생각했었던 건 그 순간에 아마 이게 2박 3일 정도의 일정이라고 이제 가정을 이제 한다면 그 순간 그 2박 3일이란 짧은 시간 안에 무언가를 확 느끼고 바뀌는 건 사실 좀 불가능할 것 같고, 그리고 그 순간 자체에는 뭔가를 확 느꼈던 점이 오히려 없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었고 그냥 문득 그냥 여관을 그냥 싹 정리를 하고 굉장히 기묘한 여행이었다 생각하면서 그냥 문득 펜을 들었던 게 아니었을까. 그래서 그냥 일기 형식으로 그냥 한두 마디 적었던 게 겨우 다였을 수도 있을 거라고 저는 이제 가정을 하고 연기를 했었고, 이제 그 여행을 한 이후에 이 캐릭터에게 그런 이 여행의 어떤 의미와 감상이 이제 서서히 다가오지 않을까 싶어요. 저 같은 경우도 이건 어떻게 보면 저의 어떤 경험에서 좀 약간 제가 차용을 한 것도 있지만 뭐 순간 그 여행지에 가서 뭔가 그 순간에 막 많은 것을 막 이렇게 느껴지진 않더라고요. 근데 뭔가 돌아오고 나서 비로소 다시 그때를 좀 생각하고 상기하면 시간이 지나면서 또 다가오고 맛을 느끼는 경우들이 또 있잖아요. 알게 되는 것들도 있고 좀 그렇게 기억되고 그 여행이 뭔가 특별한 사건이 있었던 건 아니지만 그냥 그 자체로도 이 캐릭터 안에 있어서는 하나의 경험이 되고 앞으로 또
뭔가 아직도 어두운 터널 안에 이 캐릭터는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한 발 두 발 좀 나아가게 할 수 있는 그런 힘으로 작용하지 않을까라고 저는 해석을 하고 그렇게 또 연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앞으로 쓸 이야기에 있어서도 뭔가 좀 더 본인이 하고자 하는 이야기를 좀 더 자신을 가지고 한번 써보려고 시도하지 않았을까. 그 이야기가 무엇인지는 저도 모르지만 네. 감독님이라면 그 지금 극중극에 나온 게 지금 쓰고 있는 이가 쓰고 있는 시나리오 이미 썼던 네. 잘 쓰던데? 저는 뭐그 극중극의 이야기가 상당히 좋았고, 네. 그러니까 이게 좀 아이러니잖아요. 지금은 겨울이고 그때는 여름이고, 네. 지금은 쉽게 말하면 산에 눈 쌓인 산이고 그때는 바닷가, 여름의 바닷가, 그리고 방황한 청춘의 얘기이고 굉장히 다른 이야기지만 인간이 느끼는 감정에 대한 것들을 표현한 깊이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좋았고, 어찌 보면은 이가 처음에 있었던 도시에서 벗어나서 이가 썼던 그 영화도 그렇고 지금 이가 처해 있는 현실도 그렇고 완전히 문명과는 괴이된, 어찌 보면 그런 장면 한 번 아홉 번 안에 안 찍었잖아요. 핸드폰 터지나 하는 거는 있을 법 하잖아요. 산에서. 네, 안 찍을 때는 앞도 안 찍는 사람이 그래서 이는 지금도 잘 쓰고 있고, 제가 만약에 이에 변화가 생겼다면 계속 그런 작품들을 써내려가든지 아니면은 소설이나 시를 쓰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얘기는 좀 처음 들어요. 네, 나에게 맞는 것은 이런 좀 이런 도시에서의 상업적인 환경에서의 그런 것이 아니고 다 혼자서 사색만 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가 맞지 않았을까? 오. 그죠. 경찰서로 간 주인은 끝내 돌아오지 않고 그 여관에 눌러 앉아서 소설이나 시를 쓰는 이가 될 수도 있고, 저도 몇 가지 상상을 해봤는데 그래서 결국 처음에 쓰고자 했던 닌자 이야기를 쓰다 보니 더 킬러스가 된다거나 그런 생각을 혼자 해봤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사실 저는 제일 먼저 묻고 싶었던 게 사실 엔딩이었어요. 저는 마지막 장면이요, 엔딩. 근데 이미 뭐 인터뷰나 GV 좀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그 엔딩도 처음에 삭제되었던 것을 심은경 배우의 주장으로 마지막 그 문밭을 걸어가는 그 시퀀스를 촬영을 했고, 그게 결국 영화의 최종 엔딩이 되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리고 저는 그래서 일단 그 아까 말씀하신 그 뒷모습의 결정체잖아요. 이 영화가 보여주는 그 수많은 뒷모습의 결정체는 결국 마지막에 그 눈밭을 걸어가는 이의 뒷모습이 사실은 이 영화를 보고 관객이 간직하는 마지막 이미지로 그의 뒷모습을 보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엔딩 시퀀스에 대한 얘기들이 좀 전체적으로 좀 궁금하긴 해요. 그 15분 동안 걸었다면서요. 길도 아닌 밭에 쌓여 있는 눈을. 여러 번 보시면 이렇게 뒤뚱뒤뚱하는 게 연기가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발이 빠져가면서 왜 감독들은 저렇게 짧게 쓸 장면을 15분이나 찍을까요? 궁금한 것 같게. 왜 그런 거예요? 근데 이 쇼 감독님은 앞에 안 찍으니까 시간이 많이 남는 거예요. 이게 15분에 찍을 수 있는. 그리고 이게 장원희 감독님이라면 아마 본인이 15분을 본인은 좀 지루할 것 같은. 특히나 롱샷이나 투샷으로 좀 멀어졌을 때는 이게 머릿속에 그리는 거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쓸지를 대충 계산을 하고 찍기 시작하는데 이게 어떤 느낌이 날지 실제에서는 그걸 알 수가 없잖아요. 이 배우가 그리고 어떤 동선을 갈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못 들은 척 모르는 척하고 가만히 있는 거죠. 컷을 안 하는 거죠. 내가 걷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그렇게 15분을 걸었던 그 당시 심은경 배우의 마음과 그렇게 걸어갔던 이의 마음이, 그 두 가지 마음이 둘 다 궁금해요. 일단은 뭐 그냥 15분 동안 걸으라니까 아싸벼 이러고 갔죠. 그냥 걸으라니까 뭐 너무 그냥 걸으면 되잖아요. 아싸벼 아무것도 안 하네 이러고 그냥 훌루랄라 이러고 네 알았어요 이러고 걸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쉽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거기 원래 길이 아니고 논밭에 눈이 쌓여 있어서 꽤 가파랐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발이 깊게 빠져서 빠질 수도 있다 그래서 아 어쩌라는 거지? 막 이러면서 사실 뭐지? 그래서 혹시라도 빠져서 걷기가 힘들면 소리를 지르라고 했거든요. 아 이러고. 그래도 대부분의 감독님 놔둘 겁니다. 근데 왜냐면 제가 소리를 질렀는데 소리를 질러도 놔둔다고요? 어떻게 했어요? 아무도 안 왔어요. 역시. 그렇게 해요. 왜냐면 가다가 이 사람이 딱 빠질 왠지 이게 잘만 찍으면 앞으로 이 사람이 걸어가야 할 인생에 가다가 푹 빠져서 중심을 잃기도 하고 탁탁 털고 일어나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런 뒷모습이 어떻게 우리한테 정서적으로 와닿을지 우리가 찍을 때는 모르기 때문에 근데 그 빠졌을 때가 앵글이 안 걸리는 곳이었어가지고 그래서 막 5분 넘게 막 허우적대는데 막 이랬는데도 아무도 달려오지도 않고 그래서 아니 온다 그랬는데 왜 안 올까 그래서 막 한국어로 막 그냥 아니 뭐 어쩌라는 거야 그래서 눈맞이 해주면서 이제 왜 아씨 뭐 어떻게 하는 거야 이러면서 막 해집고 이제 나와서 뚜벅뚜벅 이제 목표 골까지 걸었는데 제 생각에는 이제 여기서 감독님 이거 엔딩 크레딧까지 쓰실 거예요. 그래서 보고 이랬던 거예요. 그래서 엔딩 크레딧까지 그 마지막에 다 올라가는 것까지 이 장면으로 쓰실 생각도 있으셨던 것 같은데 이제 결과적으로는 앞에 한 뭐 5걸음, 6걸음 걷고 컷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래도 좋은 그 눈밭을 그래 언제 이렇게 또 걸어볼까 그리고 언제 또 이렇게 막 푹푹 발이 빠지면서 찰리 채플린 그렇게 좋아하는 찰리 채플린의 움직임과 같은 또 표현을 또 언제 해볼까 싶어서 나름 또 뿌듯했던 그리고 굉장히 재밌게 찍었던 말은 이렇게 했지만 정말 재밌게 촬영했던 네. 본인이 뭐라고 할 수 없는 게 본인이 주장해서 살린 장면이잖아요. 예, 아까 맞아요. 제가 할 수 있는 말이 없더라고요. 그죠? 네. 본인이 주장해서 원래 안 찍기로 했던 걸 찍었기 때문에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지 않았나. 근데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장면이 이 영화의 완벽한 엔딩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 마지막 뒷모습의 하얀 눈바디로 무엇보다 제목이 세로로 새겨지는 순간 약간 좀 오래된 그 고서점에서 문고판을 하나 내가 집어들어서 문고판의 그 짧은 단편 소설 하나를 읽고 마지막 10장을 넘는 느낌 같기도 했어요. 저한테는 이 여행가 나날의 마지막 그 세로로 새겨지는 크레딧까지 이어지는 엔딩의 효과가 이거는 한편의 영화이기도 하지만 한편의 짧은 소설 같기도 하고 그 소설의 형태는 아마도 문고판이 어울릴 것 같고 그러니까 이 엔딩에서부터 그 이전 이야기를 자꾸 상상하게 되는 근데 그 모든 것들이 가능했던 건 배우가 주장한 엔딩을 촬영했기 때문이고 거기에 감독의 의도나 배우의 준비와 상관없는 우연적인 장면이 결합된 그 뒤뚱거리는 걸음걸이여서 완벽해졌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 영화 사실 영화를 찍다 보면 그런 우연히 건지는 좀 포착되는 순간들이 있잖아요. 제가 듣기로는 다리 위에서 모자 바람에 날리는 것도 우연이었다고 들어서 혹시 이 영화에서 계산해서 만들어낸 장면도 있지만 혹시 뭔가 영화의 신께서 강림하셔서 어떤 우연적인 환경에서 만들어진 좀 장면들이 혹시 또 있는지 그 모자 날리는 장면 포함해서 여쭙고 싶었어요. 그 모자 날린 장면 같은 경우에는 그 계산을 해서 찍을 수 없어요. 이 모자를 어디까지 날리고 어디서 놓치고 이걸 찍을 수 없어요. 사실은 자연스럽게 그냥 골반이 거니까 진짜 저도 그거 보면서 살렸다. 진짜 날려줬으면 좋겠다라고 감독님하고 저하고 굉장히 좀 원했었는데 근데 그걸 억지로 할 수는 없으니까 좀 근데 그냥 확 날려줬으면 좋겠다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때 이제 영화 신이 강림하셔서 너에게 명장면을 하사하겠다라고 하셔서 이제 제가 막 미끄러질 뻔했는데도 너무 신나는 거예요. 그래서 감독님하고 이제 그 장면 찍으면서 막 해냈다고 우리가 해냈다 이러고 굉장히 좋아했었던 기억도 있었는데 그 장면이 일단 너무
영화신이 강림했던 대표적인 예라서 다른 장면들은 오히려 뭔가 우연적인 것들을 계속 뭐 했다기보다는 오히려 좀 만들어 나갔던 것들이 좀 사실은 더 많아가지고요. 그 쌍둥이 동생 만나서 아, 네네. 수프를 먹다가 못 먹고 있는 장면은 그 얘기가 재밌었던 게 장면 감독님의 의견도 좀 듣고 싶은 게 이러다 뭐 한두 숟갈 먹지 않을까 그랬더니 절대 안 된다고. 아, 절대 안 된다고 그랬어요. 감독님이 다른 건 다 이렇게 마음대로 해봐라고 허용하다가 스프 먹다가 숟가락을 멈추는 장면만큼 감독님이 끝까지 보고 싶었다고. 아, 네. 그 안 얘기 좀 된다고. 궁금해요. 어, 왜 그랬다는 거죠? 그러게요. 그러니까 왜 그래? 그러니까 저도 그건 감독님의 어떤 뭐 취향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그 장면에서 좀 뭔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정말 이러고 들고 있는 게 저는 사실 촬영하면서 좀 많이 어색했었거든요. 그리고 그냥 한두 입 먹다가 이러고 이렇게 멈춰 있으면 그게 행동이 이게 연기를 하면서 이게 연결이 되니까 이어지니까 뭔가 자연스럽게 숟가락을 들고 계속 이렇게 멈춰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냥 계속 이렇게 고정을 하고 이게 이렇게 먹질 못하는 근데 그게 그 움직임은 계속 감독님께서 오히려 계산적으로 저희가 좀 촬영을 했었고 모르겠어요. 뭔가 이렇게 쉽사리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못하는 그 상황 자체를 좀 받아들일 수 없는 어떤 일을 좀 그리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마음 편하게 뭔가를 잘 넘기지도 못하고 그 카메라도 잘 못 봤잖아요. 이 눈이 그냥 거부를 하잖아요. 처음에는. 그러니까 뭔가를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아직은 낯설고 거부감이 드는 그 심리를 좀 표현하고 싶었던 게 아닐까. 그 단적인 예 중 하나가 아닐까 저는 생각했었어요. 이렇게 설명을 들어도 딱 맞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 뭐냐면 어떻게 알아? 이게 사실 진짜 신경 씨 말씀대로 취향의 문제인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각자 우리 개인마다 뭐라고 설명할 수 있는 취향이라는 게 네. 있잖아요. 그리고 영화라는 게 이 취향과 저 취향이 그렇죠. 합해지고 가끔 투쟁하기도 하고 그런 산물이기도 한데 저는 그 뭐 먹는다 안 먹는다 그럴 때하고 저는 쌍둥이라는 게 제 취향이었어요. 아, 네. 그거 너무 신박한. 네. 그리고 그때 진짜 마음속에서 진짜 메아리처럼 소위 이게 대단하다. 이게 되게 현실적인 현실적인 느낌이 사실 누군가를 갑작스럽게 죽는다는 게 되게 비현실적이잖아요. 근데 사실 우리 현실에서는 그런 비현실적인 일들이 계속 심심치 않게 벌어지고 그래서 저는 그 씬에 제가 느꼈던 제 스스로가 느꼈던 힘은 그 설정이었어요. 고인의 쌍둥이 동생. 네, 그거였어요. 네. 저는 그 씬에서 우연을 원했던 건 있었죠. 이제 아기가 한 명 나오잖아요. 그 아기가 그 배우님의 실제 아이라고. 실제 아들인데 저도 아기랑 이제 친한데 그 아기가 이제 뭔가 되게 당황스러워하는 이한테 이제 다가와서 좀 안겨줬으면 싶었었어요. 사실은. 근데 안 안기더라고요. 그래서 감독님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내가 이렇게 아기를 좀 이렇게 안게 되면 어떠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아기 이름이 하쿠인데 이제 하쿠가 다가오면 이제 안아줘라. 근데 막 무리해서 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라고는 하셨었어요. 네. 질문이 많이 올라와서 그냥만 눈에 띄는 대로 질문할게요. 모자 주우러 가다 살짝 미끄러지실 뻔한 것 같던데 맞나요? 맞습니다. 그것도 우연히 미끄러질 뻔한 거라고 하고요. 배우님 그 의상 컨셉이 처음부터 이렇게 합의하에 지금처럼 된 건지 아니면 뭐 배우님의 의견이 들어간 건지 이야기도 있었어요. 처음부터 이런 컨셉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의상 피팅 이제 진행하면서 이제 이것저것 이제 입어봤는데 별로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지 한 2시간 만에 끝난 걸로 이제 기억이 나는데 거의 이런 착장에 이제 원작 만화를 이제 여러분들 또 보시면 알겠지만 거의 비슷한 차림새거든요. 네. 그리고 제가 좋았던 것이 또 하나 갑자기 생각났어요. 뭐지? 신민경 씨가 차 마실 때였나요? 뭐 쓰고 있을 때 여기
안경 김이 아 우동먹어. 우동이었나요? 예예. 뿌옇게 서있는데 너무 어울리는 거예요. 아 그것도 감독님의 의도. 네. 그래서 저는 우연이 아니고 올겨울에는 신민경 씨 삼립빵 광고가 들어오고 아니 너무 그 캐릭터에 좀 뭐랄까 그 애정을 불어넣은 것 같다 보니까 사랑스러운 순간이었어요. 그 장면은 촬영 전부터 감독님께서 그걸 염두에 두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안경을 쓰게 되었고 김이 모락모락 이제 우동을 먹어서 모락모락 나면서 눈이 안 보이게 되는 그걸 감독님이 굉장히 그건 또 의도를 또 하셨던 부분이어서 그러니까 저는 미야케쇼 감독 영화를 저도 참 좋아하고 미야케쇼 감독 영화를 포함해서 이런 영화를 볼 때 재미가 그런 것 같아요. 보통 다른 영화에서는 다 스쳐가는 장면이거든요. 다른 영화에서는 그 다음 사건을 위해서 존재하는 브릿지로 존재하는 빌드업을 위해 존재하는 어쩌면 인서트에 해당할 수 있는 장면들이 이 영화에서는 주된 시퀀스가 되고 그게 주된 시퀀스로 영화가 구성되어 있으면 관객은 다른 영화에서 스쳐가는 장면을 이 영화에서는 그 시퀀스를 많이 본다는 거죠. 그리고 이 시퀀스에 담겨있는 뭐랄까 질감이라고 해야 되나? 시퀀스의 질감, 시퀀스의 어떤 공기 그 시퀀스에 저는 이 영화만큼은 정서라는 말보다는 정치라는 말을 쓰고 싶은데 시퀀스에 담겨있는 정치 이런 것들을 관객이 하나라도 놓치고 싶지 않은 마음으로 눈을 부라리며 이 영화를 보게 만드는 게 저는 미야케쇼 감독님의 모든 영화와 그리고 우리가 흔히 이런 조금은 시적인 시네마의 형태를 갖추고 있는 작품을 볼 때 좀 재미가 아닐까 싶고요. 이 질문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뭐 재밌고 뭐 마음에 드는 시퀀스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이분께서는 거실에 걸어놓고 싶은 어떤 움직이는 그림 아니면 어떤 액자로 좀 가둬두고 싶은 이미지가 많은 영화라고 느꼈는데 만약에 두 분이 집에 액자를 만들어서 걸어놓고 싶은 하나의 컷이 있다면 그런 시퀀스가 있다면 어떤 장면이겠느냐라고 궁금해하시는 분이 있나요? 저는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심은경 우동 먹습니다. 너 거기서 아니, 액자로 집에 그거는- 들어가자마자 안경에 김희선의 신문경의 얼굴이 딱 그 지금도 다운로드 받을 수 있거든요. 아니 그거는 어디 해외 카페 같은 데다가 이렇게 딱 걸어놔도 그 스틸을 걸어놔도 굉장히 그 카페 잘 어울릴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뭐 식당이나 이런 데 걸어놔도. 그 밑에 이제 기소야 이렇게 소리를 그리고 배우님 어떠세요? 저는 여름편을 이렇게 보다 보면은 이렇게 바람에 흔들리는 그 석양에 이제 이렇게 풀샷으로 잡은 그러니까 풀과 나무가 이렇게 흔들리는 장면이 하나 나오거든요. 그게 저는 처음 봤을 때도 그 장면이 뇌리에서 떠나질 않았는데 그거는 뭐랄까 촬영 감독님의 이 만드신 어떤 예술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장면이 아직도 영화를 보면 볼수록 너무 좋아서 그림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실제 하는 장소에서 카메라로 찍은 게 분명한데도 어떤 미술 작품을 보는 듯한 느낌을 주기도 하고 굉장히 오묘해서 그 장면 그 시퀀스라고 해야 될까 그 이미지 컷을 걸어놓고 싶다 우리 집에 이렇게. 그쪽이 원래 기후가 좀 그런가 봐요. 바람 불고 비 막 내리고. 그 섬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막 비도 왔다가 안 왔다가 일기예보하고 좀 잘 안 맞는다고는 하더라고요. 보통 영화들은 그런 게 악재거든요. 비 오고 바람 불고 뭐 날아가고 자꾸 이러면 이제 악재인데 지금 심은경 씨가 얘기하신 그게 진짜 촬영 감독이 만드셨다고 저도 느껴지는 게 그런 기상 상황을 거길 택했겠죠. 그게 오히려 영화의 큰 호재, 그 매력 자체를 유감없이 발산시켜주는 거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촬영 기사님이 저희 휴차 때 홀로 이제 여기저기 다니시면서 몽타주를 촬영하셨거든요. 그래서 그게 쓰였어요. 아마 좀 많이 쓰였을 거예요. 이제 눈 장면이라던가 눈이 흩날리는 장면이라던가, 그러니까 아침부터 이제 나가셔가지고 다 그 이미지 컷을 이제 촬영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장면들이 아마 곳곳에 쓰인 걸로 저도 알고 있거든요. 미야케쇼 감독님 인터뷰 보면 이번 영화에서
바람을 담아내고 싶었다라는 목표를 말씀하셨어요. 저는 그 미야케쇼 감독의 영화를 볼 때 사실 영화라는 게 애초에 제약이 많은 매체라고 생각하거든요. 다 도저히 담아낼 수 없는 걸 어떻게든 담아내 보겠다고 애쓰는 몸부림의 역사가 굉장히 넘은 거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사실은 바람이잖아요. 보이지 않는 바람을 어떠한 형태로 내 영화에 담아낼까에 대한 고민을 다양한 형태의 바람의 모습으로 영화에 담아내고 있다는 게 너의 눈을 들여다보면을 보면 그 복싱 연습하면서 미트 치는 소리로 거의 힙합 리듬을 만들어내시거든요. 그러니까 권투 연습하는 소리로 음악을 만들어내는 것 같은 시도를 했던 감독답다라는 생각을 했고 사실 바람이라는 건 무언가 흔들려야 그 존재가 보이는 거잖아요. 우리가 바람을 볼 수 있는 방법은 바람 자체를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바람이 뭔가를 흔들어야 바람이 부는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영화에는 바람의 존재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수많은 다양하게 흔들리는 어떤 시각적인 이미지가 나오고 그걸 보면서 보이지 않는 이의 마음속에서는 어떤 폭풍이 불고 있을까를 또 상상하게 되는 그 좀 기묘한 연결고리가 제가 미야케쇼 감독 영화를 보는 좀 재미가 아닐까 싶고 아무도 저한테 물어보지 않았지만 제가 만약에 액자가로 들어가는 장면을 고르라면 이 얘기하려고 이렇게 오랫동안 그죠? 예. 네, 알겠습니다. 저는 물론 엔딩도 좋지만 저는 영화 속에서 이가 찍은 사진이 궁금해요. 오. 예, 영화 속에서 이가 찍은 사진을 뭐가 있다면 그 사진을 그거는 왜냐하면 내가 영화에서 보지 못한 것이고 그건 오직 그 영화 속에 존재하는 이라는 인물만이 본 앵글이기 때문에 그런 사진이 한 장이라도 있으면 저는 그 사진을 걸어놓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실제로 필름을 넣고 이렇게 찍으신 거예요? 네, 그거를? 필름을 넣고 이제 촬영을 했는데 그 있어요? 현상된 사진은 좀 받지는 못했고 현상 안 시킨 것 같기도 하고. 필름을 경매 사이트에. 그래서 저는 사실 아까 앞으로 이가 무엇을 쓸까에 대한 질문도 역시 저한테 아무도 안 물어봤지만 제가 만약에 상상한다면 저는 연출을 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연출이요? 왜냐하면 글을 쓰던 각본가가 네. 그 카메라와 친하지 않았던 그 각본가가 어떻게 그 선생님의 카메라를 손에 놓고 그 다음부터는 카메라의 렌즈를 통해서 세상을 보기 시작했잖아요. 그럼 내가 지금 글로 써왔던 것처럼 내가 이제 뭔가 카메라로 세상을 좀 포착하고 싶다는 상상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쓸데없는 생각을 해봤고요. 지금 시간이 없지만 이런 게 궁금하다고 하네요. 영화에서 잠잘 때 남자 배우는 코 고는 소리가 연기가 아닌 진짜 같았는데 실제로 죽으신 건가요? 이런 질문 좋다. 아마 실제 이렇게 말을 해도 되나 모르겠는데 실제인데 실제로 죽으셨군요. 약간 비몽사몽 하셨던 것 같아요. 잠에 들락날락 하셔서 근데 이제 대본에도 코를 고는 소리가 이제 있으니까 그게 이제 지문에 있으니까 이제 연기에 이제 배우님께서 충실하셨던 것 같고 실제로 이렇게 고신다고 하셔가지고 거기 보면 약간의 디테일이 있거든요. 하다가 중간에 이렇게 실제로 어떤 배우님의 어떤 경험에 있는 그리고 수위가 되게 조절이 잘 된 것 같아요. 과하지 않게. 네네. 진짜 리얼리티가 진짜. 그러니까 연기와 리얼이 조금 혼합된 장면이 아니었나. 네. 사실 이게 많은 분들이 물고기 얘기 물어보시는데 지구에 대해 질문 많이 받으시죠. 물고기요? 네. 예를 들면 물고기. 여름 장면에 나왔던 물고기. 네, 물고기 나오고, 시체가 나오고. 겨울에 또 물고기 나오고. 근데 감독님이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을 안 하셨던 것 같아요. 네. 네. 근데 그게 촬영하면서 여름에도 물고기가 등장하고 겨울에도 이런 식으로 물고기가 등장한다는 걸 다들 생각을